서울시장 보궐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론조사상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출마 초반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MB 정부 당시 이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만큼 불법 사찰을 알았고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좀 연루됐을 가능성, 그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무수석으로 일을 해봤지만 정무수석은 사실 이제 국정원하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거조차도 근거는 하나도 없이 정무수석인데 몰랐을 리가 있느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근거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박형준 후보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정치 사찰 정보를 생산했고 그것을 또 다시 받았으며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기껏해서 어떤 문서에 무슨 수신처가 정무수석실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이것을 절대 부산이 선거에 이용할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그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이 정보의 공개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절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 이 자료가 공유되고 보고된 것이 총리실이나 또 정무수석실 이렇게 공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근거가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것이 부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산 시민의 관심은 가덕신공항도 아닌 것이에요. 현재 어려운 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가 현재까지는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전혀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선거와 관계없이 정확하게 밝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기에도 영향은 일단은 없을 것이다. 또 연루됐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는 두 분이 일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선거 앞두고 온갖 폭로를 다 해대고 그걸 가지고 정치권 전체에 어떤 그 이슈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치구단의 정치행위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행위는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도 자신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어쨌든 박형준 후보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도적인 어떤 수치를 보이고 있고 지난 그 3차례에 걸쳐서 1대1 맞수 토론이 있었는데도 계속 우승을 했습니다. 3연승. 그동안 TV 나와서 이제 토론을 많이 하신 분으로도 알고 있고 또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박형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방송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각인시킨 사전 과정이 있었다는 거 하나 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심판론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선거잖아요. 지역의 정치 성향이 좀 보수적 성향이 뿌리가 있는 데다가 또 선거를 집권당이 어떤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준 후보의 장점 혹시 개인적으로 친하십니까, 김재현 의원님? 뭐 저하고는 상당히 가깝게 상당히, 네네. 알고 지낸 분이고 한데 장점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죠. 기본적으로 소위 인지도가 높은 네, 것이고 높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이다 뭐 이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무난하고 그런 것이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장점이죠. 박형준 교수는 지금 혹은 후보는 지난해 그 총선 끝난 뒤에 교단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선회한 이유가 뭘까요? 정치에 오랫동안 뜻을 두고 계속 있었고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그 자매정당의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을 네네. 했었고 정치권에 계속 진입하려는 시도를 했었죠. 제가 네. 볼 때는 우리 김재원 의원님보다는 같은 정무수석을 하셨는데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탁월해요. 그런데 근데 지금은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박형준 그 후보님 예비 네. 후보시죠. 처음에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 당시 정치 상황이 자기에게 기회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부산의 흐름이 요때쯤 딱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감각이 이제 살은 거죠, 그때. 우리 김재원 의원님도 감각을 살려서 중랑구 이런 데 좀 잘 좀 하지 그랬어요. 기회를 놓치셨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김영춘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뭔가 너무 점잖은 이미지 때문인가요? 뭔가 뜨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민주당의 예비 후보도 세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다라고 봐지는 김영춘 후보도 네. 인지도도 박형준 후보에도 뒤질 게 없고 네. 전문성도 뒤질 게 없고 그렇지만 해수부 장관도 하시고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현재까지는 정권에 대한 심판 기준 그다음에 보수적인 그 지역의 정치 어떤 기반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네. 차별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직감을 제가 했는데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온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신념과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장관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국회의원의 지역을 비운 것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집권당 후보로서의 책임을 김영춘 후보의 어깨에 짊어져라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기도 하고 그런 응원이기도 하고 또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 김영춘 후보 혹시 국회에서 뭔가 상임위를 같이 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결위원일 때 예결위원장이었어요. 굉장히 젊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부산에서 당선될 정도로 네.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분이라고 보죠. 다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교체 요구, 반감 이런 것이 꽤 크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지 또 김영춘 후보가 그것을 담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저렇게 갖고 가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았고 대통령까지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지만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특수한 어떤 그 정서를 담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형준 후보에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좀 그 범위를 좀 좁혀나가고 있다,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굉장히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그 맹추격 중이죠. 김영춘 후보가 호를 가덕으로 바꿨는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끌었죠. 네. 그다음에 이 가덕 신공항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2002년, 2003년 시절부터 거론돼 왔던 이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고 18년이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내면서 그 희망을 이제 다시 쓰게 된 것이죠. 네. 김영춘 후보가 그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민주당 시장을 뽑아줘야 이게 좀 속도대로 빨리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던데 아마 그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뭐 부산 시민들께서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네. 미래의 어떤 비전, 공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민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김영춘 후보가 빨리 좀 제시해 주는 것이 그 추격의 속도를 더 빠르게 가파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이낙연 대표가 다시 부산을 찾아서 가덕 연호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그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그냥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주목을 모았던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 33명, 기권 15명, 무난한 통과입니다. 사실 뭐 약간 얘기가 좀 다르지만 수조 원 혹은 수십조 원이 든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인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 특별법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됐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뭐 무리하게 추진된 게 아니라 네. 말도 안 되는 법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냥 통과시킨 거죠. 오로지 표장사를 위해서요. 저는 가덕도 신공항 지금 뭐 건설한다고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아마 또 새만금 사업처럼 장기간 표류하는 그런 국책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제가 이제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가덕도 신공항은 입지 자체가 3등 그것도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닌 것이 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것도 또 정치권에서 표장사 하는구나. 또 하나는 그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해서 시장을 만들어 봤자 네. 그 시장의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의미도 없을 거다. 의미가 없다. 이 부산의 신공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우선 첫째는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된 것입니다. 2002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의 입구에 있는 표대산에 충돌하면서 100여 명이 넘는 그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 국민도 110여 명이나 사망을 한 그런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김해 신공항이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 다른 공항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가 대두가 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 가덕 신공항으로 국토교통부가 4번의 결과를 입지 발표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님을 거치면서 이 대구 공항 때문에 이것이 우왕좌왕이 돼서 18년이 흐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동남권 물류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김해공항은 24시간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울경에 한 800만 가까운 이 인구가 네. 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거나 물류를 이용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국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어쨌든 가덕 신공항 입장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선거에 앞서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타당성과 주장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아니 이제 지금 안전성 문제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전성 문제를 확실하게 그 해결한 것이 김해공항 확장안이었거든요. 이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을 그것을 바꾸는 절차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금 특별법이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을 벌인 거거든요. 이 소동은 아마 역사적으로 앞으로 또 많은 또
불법 행위를 남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네, 짧게 반론을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전성에서 비롯된 김해공항의 문제를 안전성을 거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프랑스 용역회사의 결과는 그 표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부딪혀서 발생했던 사고, 그 입구에 있는 그 산을 절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부의 결론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활주로를 돌렸다니까요. 활주로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지금 그 하려면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전부. 용역 보고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예. 다른 질문, 어차피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화된 것도 사실이니까 기술적인 걸 일단 차치하고요. 이번 특별법 통과됐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반발도 여전히 거셉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정리가 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김재원 의원님? 아니 일단 법이 통과되었고 네. 또 국민의힘 내에도 표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별로. 네. 통과가 됐으니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 이 야당은 CCBB를 정확하게 가려줘야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표장사에 같이 동참해 버렸으니 아마 앞으로 억지로 상당 좀, 기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을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덕, 갈매기, 날자 이렇게 했거든요. 네. 부산 갈매기 얼마나 정겨운 부산의 애칭이고 호칭입니까? 네. 침체한 이 지역 경제가 부산 갈매기처럼 강풍을 타고 좀 훨훨 날아오르고 또 새로 생길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훨훨 날아오르는 그런 이번 4.7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가덕 갈매기 날자. 네. 김재원 의원님. 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으로 표장사 해봤자 말짱 헛일이다. 헛일이다. 말짱 헛일이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이번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살펴봤습니다. 부산은 국민의힘이 3월 4일 박형준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월 6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은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 중 가장 유력한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이렇게 두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간은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총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의 데이터를 조사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김영춘 예비후보의 총 정보량은 2,300여 건, 박형준 예비후보는 6,300여 건으로 나타납니다. 박형준 후보의 정보량이 김영춘 후보보다 2.5배 이상 많은 양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점유율로 환산해보면 김영춘 27%, 박형준 73%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각 후보와 관련된 연관어 중에서 긍정어와 부정어를 분석한 감성 현황 분석입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긍정률 16%, 부정률 12.8%, 중립률 71.2%로 긍정률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환영, 기대하다, 승리, 노력하다, 가능하다 등이 상위를 나타낸 긍정적 연관어입니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정치권에서 가덕 신공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면서 관련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부정적 연관어는 실패, 못한다, 지적하다 등이 나타났는데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예비후보에 비해 다소 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박형준 예비후보의 감성 현황 분석은 부정률 22.6%, 긍정률 10.8%, 중립률 66.7%로 부정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어 상위 5위 안에 든 의혹, 범죄, 못한다 등의 연관어는 박 예비후보의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 후보를 공격하자 박 후보 측은 사찰 문건에 대해 일체 알지 못한다라고 밝힌 데에서 이 같은 연관어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박 후보의 긍정 연관어에는 승리,
성공적 등의 단어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토론에서 박 예비 후보가 사전 전승의 승리를 거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후보도 결정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당은 박영선 후보로 확정됐고요. 야권 제3지대는 안철수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본선에 오를 후보들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제 야권 단일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데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제가 매주 두 분을 만나 뵐 때마다 여쭤보는 것 같은데 야권 단일화는 되는 겁니까? 단일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이제 그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계속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하겠다고 지금 이미 오랫동안 공언을 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 작업은 순탄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은 뭐 상당히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네. 그래서 과연 단일화를 해서 그 지지자들 전부 통합할 수 있느냐라는 건 새로운 과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줄기차게 단일화가 안 된다를 밀고 왔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아직까지 네. 학설이 끝까지 근데 걱정이 됩니다. 단일화가 될 것 될 같아서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릴 것 같아서. 네, 틀려도 좋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단일화가 되더라도 우선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뭐 김종인 대표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싸웠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기호 2번이냐 4번이냐 문제를 가지고 다툰 것 아닙니까? 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류한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당 소속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문구 네, 그렇습니다. 때. 국민의당 안철수냐 그냥 안철수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걸 넣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적어도 여론조사 단일화 과정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가지고 굉장히 지루하고 피말리는 싸움이 될 것이고 국민은 피로할 것이고 이거 이래서 1,000만 서울 시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어? 이 1,000만 수도 서울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아. 민주당이 오히려 정책을 잘하네 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된다고 확신하고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혹시 되더라도 네.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별볼 일 없을 거다. 기승전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판을 벌이다가 이게 아름답게 진행이 안 되면 그 안철수 후보가 또 철수를 하고 대권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대권이고 뭐고 집으로 가시는 게 맞죠. 이번엔 완전히. 끝까지 완주해야 될 거고 또 완주하리라고 봅니다.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 20만 명을 모아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20만 명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 1인당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잡으면요. 네. 100억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후보 단위라는 개인과 개인과의 단위라기 때문에 정당이 돈을 댈 수가 없어요. 선거 비용. 그러면 100억씩 개인이 후보 둘이 100억을 나눠내고 후보 단위를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선관위에서 대행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더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하는 분. 정치가 좀 이상한 게 네. 우리 김재현 의원님처럼 저렇게 똑똑한 정치인은 밖에 있고 좀 그런 걸 못 따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바깥에 있을 때만 보이는 거지. 아니 들어가자마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근식 전략실장이 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지금까지 쭉 100% 그냥 아니, 일반 여론조사였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네. 또 뭐라고 하냐면 1,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한 10만 명, 20만 명 조사하자 그래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통계학적인 어떤 그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네. 거거든요. 즉 표본 집단 예를 들어 1,000명 정도를 균질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균질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면 그게 1,000만 시민의 의사와 거의 동일할 거라는 이론적 실증적인 지금까지의 통계학적 성과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10만 명을 하자고 주장하거나 20만 명을 하자는 것은 이 통계학적 그 이론적인 성과나 지금까지 인류의 그 보편적인 학문적 성과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다 첫째는. 무시를 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여론조사를 하면 한 명 조사하는데 15,000원 정도 받거든요. 네. 그러면 10만 명 하면 그것도 15억이에요. 그러네요. 비용이 만만치 않군요. 역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부자 정당 맞습니다. 아니 그게 근데 국민의힘은 한 푼도 못 내요. 그것도 후보자한테 내야 돼. 그리고 20만 명 하려면 30억이에요. 아, 그렇게 되네. 1,000명 여론조사한 거나 10만 명 여론조사한 것이 결과가 같다면 네. 같다는 전제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통계학적 성과예요. 지금까지.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계속 야권 단일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예상대로 박영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도 단일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순서가 일단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와 하고 8일까지 결론 내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과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김진애 예비 후보가 그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거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선 그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의 경선 과정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라고 나오는 박영선 후보에게 아마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 더구나 또 여성 가산점 10%를 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이제 많이 난 한마디로 우상호 후보로서는 좀 운이 안 좋은 시기의 선거였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이제 어떤 단일화 과정이 이제 다음 주에 네. 이제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 밖으로 예상 밖으로 김진애 예비 후보가 의원직까지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지금 사퇴서를 제출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리는 안 됐. 아마 그 지금까지는- 절차가 네. 뭐 이번 주에 결정이 그럼 될 정말 것으로 흑석동 그 김우겸 전 땅 부자 김의겸 그분이 국회의원 되는 겁니까? 흑석동은 맞는데 땅 부자는 아니고 상가를 좀 산 거지. 김우겸 전 대변인이 호가 어쨌든 순번이죠. 흑석 김의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김진애 의원은 네. 아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가단성인데. 의원직을 던진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박영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아마 받을 것이고 경선이 굉장히 좀 치열하고 재밌게 네. 보여지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권 단일화가 굉장히 그 중심이었다면 이제 여권 단일화 문제가 네.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을 던지는 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굉장히 한 치 앞을 가릴 수 없게 되었다. 뭐 재밌는 과정으로 그게 이렇게 일종의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일지 돌출 행동으로 보일지 이해할 수 없는 돌출 행동에다가 사실은 사이다 발언이 김진애 많습니다. 의원보다요 네. 김의겸이 더 지금 떴어요. 김의겸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 만드냐고 지금 그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 김의겸 승계 의원의 문제로 이거 프레임을 빨리 바꾸려고 하는 네. 그런 전략이거든요. 전략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렸고. 근데 김진애 의원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의원직까지 의원직까지 탁 사퇴했는데. 던졌는데 네. 갑자기 불똥이 다른 데로 아니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무슨 진정성 있는 의원직 사퇴가 아니고 김의겸에게 그 승계시키기 위해서 네. 압박에 못 이겨서 지금 사퇴했다 뭐 이런 정도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뭐 논평까지 냈던데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경악했던 사건 아닙니까? 국민 밉상됐습니까? 제가 네. 제 후임 청와대 대변인인 김의겸 전 대변인을 제가 좀 변론을 하자면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이 기왕에 의원직을 승계한다면 그런 국민적 비판 속에 의원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그런 국민적인 비판에 내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 네. 자세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궁금했던 건 네.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능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진애 후보가 독주를 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던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본인이 진정성 있는 단일화 과정을 아주 공평하게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했으니 아마 김진애 의원의 요구가 상당히 명분 있게 들어간 그런 네. 단일화 룰이 정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3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됐었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부패를 완전 판치게 할 부패 완판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 아직 이름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수사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구구절절히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입법은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먼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내용?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네. 그 인터뷰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것도 이제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공격하고 나니까 이제 청와대는 개통을 밟아서 네. 국회를 존중하고 개통을 밟아서 이야기하지 왜 언론에 대고 떠드느냐. 여당 의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것을 찬성했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과거에 이 법안 만드는 거 찬성했다.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대면서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또 법안을 이제 제출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가 두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 검찰 수사권을 뺏고 싶어 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면 우리가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벌이는 일이죠. 근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맡겨놓으면 결국은 돈 많고 권력 잡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서민들한테 피해 입히는 온갖 권력형 범죄든 대형 금융 사건이든 이런 사건들은 수사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죠.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단 불쾌감을 표시한 건 맞고요. 또 정세균 총리도 지난 3일 언론에 나와서 정치인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치인과 같았다. 어떤 행정부 소속의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수사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수사 기소권을 어디까지 어떤 단계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는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 검찰개혁 TF에서 이 문제를 지금 TF 구성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더구나 야당의 의견은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 관련된 여당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되게 많이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구동성인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고 지금 한참 논의 시작인데 왜 자꾸 결론을 낸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하느냐.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도 이것이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첫째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논의의 출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찰이 입장을 개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와서 열심히 국회와 또 대화하면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인데 국민 여러분만 믿으니 국민 여러분이 잘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국민을 상대로 발언한 것은 이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할 형식과 태도와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권력 의지, 대권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드디어 이제 본인의 정치 행보를 시작하고 있구나.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재현 의원님이 팔짱까지 끼셨어요. 원래 아니 팔짱 저는 안 이제 끼시는데. 사실 네. 윤석열 총장이 뭐 검찰총장으로서 사실 국민들에게 좀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지 검찰총장 보고 정치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본인에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치 발전에 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러고 나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아마 여권에서도 상당히 이제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윤석열은 이제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윤석열 떠들어봤자 이제 뭐 별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본인이 검찰 내에서 버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들도록 지금 등 떠밀고 있어요. 청와대와 네. 여당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든 맞든 국민의 기대가 있든 없든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정치판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우리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는데 아니 저는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는 본인이 저런 정도로 소신을 갖고 있으면 정치 현장에서 커진 거죠. 어쨌든 정치 현장에서 과거에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늘 주장하듯이 윤석열 총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 의지가 아주 충만한 인물로 그렇게 저는 진단을 했고 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어떤 상황들이 다 끌어다가 자기가 정치를 하게끔 하는 다 자양분으로 만드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 나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나는 가야 돼. 라고 하는 본인의 권력 의지를 차근차근 가는데 디딤돌로 이런 상황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정된 것도 없는데 벌써 공청회하고 뭐 곧 법안 낸다 내용은 이거다고 쭉 했잖아요. 근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냥 밟으면 꿈틀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판을 엎으려고 하니까 작전상 조금 더 후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냅니까? 보세요. 예, 법안은 낼 텐데 법안이 낸다고 그것이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벌써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공소청 뭐 공소관 역할을 한다고 국회에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거든. 경찰이나 또는 뭐 공수처든 또는 뭐 제3의 또 수사기관 거기 수사한 수사 기록을 받아서 재판에 넘길 거는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 넘겨서 이제 공소유지를 하는 담당하는 그런 역할에 한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사법 개혁 뭐 이렇게 주장할 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제안을 했던 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민주당이 그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 수사는 그대로 둔다고 그렇게 우겼던 거거든요. 그럼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느냐? 일부 뭐 직역의 하나지만 그러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뭐 별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만 계속 했었는데 어쨌거나 내가 지금 지금 와서 답변을 해봐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소리 듣겠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 한 분이. 해주시고 질문 그래서 한번 지금 제 이야기는 네. 뭐냐면 이 과정은 오로지 애완견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수수사를 그대로 둬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자기들 향해서 수사를 몇 건 하니까 이제는 몽땅 다 그냥 뺏고 전형적으로 이제 토사구팽이죠, 그죠? 지금까지 잘 부려먹고 이제 삶아 먹는 토사구팽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처음부터 검찰도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공약은요. 그 공약대로 다 했나요? 그러면 공약대로 안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시에 검찰이 의견을 내죠. 이 수사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렇게 수사청을 3개를 만들어서 이 수사기소권을 그 단계에서 분리하자는 게 이제 검찰의 의견이었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6대 범죄 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는데 이거를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거냐,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언론에서도 그렇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싹 박탈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설치라고 하는 것도 결론을 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수청을 발족시키고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뺏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많이 떠들었잖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좀 반발하고 여론도 별로 안 좋으니까 또 슬그머니 또 이제 계속 논의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주야장창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문제가요. 수사기관을 여러 개를 두면 각 수사기관마다 수사하는 것이 중첩되거나 또는 형평에 맞지 않는 제멋대로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관할 다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그래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수사의 어떤 형평성과 통일성 그리고 법적인 안정장치를 갖추기 위해서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을 주는데 지금은 이미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 수사와 기소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대체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 검찰인데 그렇다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가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그런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또 해왔던 그런 일부의 흑역사가 있으니 어떻게 경찰의 수사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기관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할 거냐는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게 국민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민주당이 어떤 걸 결론을 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결정한 바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꾸 전제를 해놓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마지막 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검찰 개혁 문제가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이번에 서울시장에 이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라고 하는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이런 분들이 대권을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급선회해서 서울시장으로 온 이유는 당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나가봤자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선회했다라는 그런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 평가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다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대선 경쟁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후보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또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야권 전체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오히려 파이를 키울 수 예, 있다. 상당한 어떤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그 소위 대권 주자라는 분이 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지만 네. 또 원희룡, 유승민 이런 분들 지지율은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서는 저는 뭐 그렇게 승산이 없다. 승산이 없다고 보죠. 근데 이제 새로운 주자가 그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야권 전체의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제한될 수 어떤 있을 것이다.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면 민주당이 얼마나 못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벌였는지를 실감나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야당 전체의 기회가 많이 온다고 보죠.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판에 뛰어들 경우. 네. 예, 저는 뭐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입당을 하게 되면 검찰총장 재직 시에 본인이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정파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셀프 자인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삼지대에 나와서 좀 여러 가지 관망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길을 밟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뭐 퀘스천 마크를 한 3개쯤 붙여주고 싶어요. 우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다양한 가치, 비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자기 식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던 윤석열 총장께서 그 검찰의 시각을 가지고 이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이죠. 윤 총장으로서는 본인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인정받으려면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될 과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그것도 성공적으로 변신하게 만들어 주려면 지금 저 김남국 의원,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이분들이 더 분발해서 더 심하게 띄워주시면 훨씬 성공 가능성을 높이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성공 팁까지 우리 친절한 김재원 의원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정치 톡톡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